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통생강을 이게 갈아가지고 전립선 환자, 전립선 암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한 거거든요. 이 생강 추출물을 넣어주니까 종양 덩어리 크기가 한 56%, 절반 정도로 줄어들더라. 생강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한테 생강은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강을 많이 쓰는 것은 그 구토 증상 때 많이 쓰죠. 구토 증상, 이게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진정작용이 많죠. 그래서 구토증에 많이 쓰지만 그 자체로는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항염 작용도 가지고 있고 암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단백질을 조절을 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쇼가올은 이게 진저롤하고 별도 성분이 아니고 진저롤에서 쇼가올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약간 열 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쇼가올은 진저롤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우리가 권할 때와 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생강을 좀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항암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안에서 장 점막 손상이 있다든가 뭐 구토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암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불편함을 더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생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건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제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 영국에서 나온 이게 이제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통생강을 이게 갈아가지고 전립선 환자, 전립선 암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이제 면역을 이제 아예 이제 그 뒤에서 면역을 없애버리고 이게 암을 이식을 한 결과 이 생강 추출물을 넣어주니까 종양 덩어리 크기가 한 56%, 절반 정도로 줄어들더라.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낸 자료거든요. 그 외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건 별로 없었고 또 정상적인 생리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양만 줄어들더라. 이런 걸 보면 생강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강은 생으로 먹는 경우는 회 같은 거 먹을 때 생강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긴 먹는데, 그냥 우리 생강을 통으로 먹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는 가열을 해서 먹는 게 어떤 생강이 가지고 있는 좀 거북한 이런 부분도 좀 없앨 수가 있고, 그런데 가열을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한 100도에서 120도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 이상을 하면은 안에 들어있는 진저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파괴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가열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생강을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 이런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여러 견과류 속에 보면 좋은 지방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주 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거 생강 다지기, 다져가지고 반찬을 만들 때 양념으로 넣는다든지, 또 이제 건조시켜요. 건조를 시키면 쇼가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를 시키거나 또 아니면 숙성해서 먹는 경우, 이런 방법들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가 생강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 항암을 할 때 좀 주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독소르비신이라 하면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그 빨간 주사이고 되게 겁내는 그런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하죠. 독소르비신이나 아니면 플라틴 계열,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했을 경우에 이 항암 효과가 생강을 넣게 되면
생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암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혈소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응고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생강이 또 마찬가지로 응고를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럴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 그 응고작용 때문에 보면 여러 환자들이 항응고제 먹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고 있는 분들, 이리 됐을 때 응고작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더 강화를 시켜버리니까 이럴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강이 그대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위장을 자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 쓸 때는 우리가 생강을 먹을 때 이런 구토증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생강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항부토작용이 있는데 그 항암제를 통해서 우리가 장이 손상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항암식품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생강은 그냥 우리가 일반 그 과일이나 이것처럼 막 혼자 단독으로 막 그냥 먹기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생강하고 강황, 후추 이게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 강황, 후추 해가지고 뭐 기름을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뭐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먹는 방법들이 있고, 생강차, 여러분들 생강차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생강차는 이제 너무 달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생강이라든지 계피나 레몬, 그 다음에 이제 꿀을 넣는 수도 있는데 꿀도 마찬가지로 많이 먹었을 때 우리 암환자분들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꿀은 약간의 풍미만 내도록 조금만 넣고 생강, 계피, 레몬 이렇게 해서 생강차를 만들어 먹는 게 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강 강황 골든 밀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강 가루를 가지고 강황하고 후추하고 섞어서 여기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어서 만들면 이게 생강 강황 골든 밀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 두유, 그러니까 생강이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생강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제거하면서 생강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들을 섭취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만들기 좋은데, 이게 두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에다가 두유를 넣고 바나나나 아몬드 같은 걸 넣으면 풍미를 느끼면서도 먹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할 때 생강이나 마늘 같은 거 이제 볶으면은 생강도 먹기가 좀 더 낫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강이 가지고 있는 진저로라든지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신, 그래서 항암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먹으면 항암 효과가 높아집니다. 호박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호박도 보면 호박 보면 컬러가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컬러가 있죠. 사실은 모든 채식은 컬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박도 이 컬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컬러가 뭐냐면 베타카로틴 이 색이 약간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고, 그리고 호박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한 성분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강력하니 암세포가 성장 주기를 중단을 시켜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포 자살을 유도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틴이라든지 지아잔틴이라든지 비타민 A 계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NA 손상도 막아주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호박 속에 미네랄들이 좀 많이 들어요. 셀레늄이 호박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연, 셀레늄. 그리고 호박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장 기능 개선을 시켜주고 우리 장 내 미생물, 유익균들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호박은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먹으면 거부감이 별로 없잖아요. 호박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박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항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한 2003년도 1월 달에 발행한
캔슬레터즈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호박 속에 쿠크로비타신이 얼마만큼 항암 작용이 있느냐, 항염증 작용이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암을 가지고 했어요. 대장암, 유방암, 그다음에 폐암을 종류별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쿠크로비타신 B의 암 세포를 얼마만큼 성장을 억제하는가를 봤더만, 대장암은 한 81.5% 정도 억제력을 보이고, 유방암은 한 87%, 폐암은 96%의 반응을 보이더라고. 이게 발표된 자료거든요. 이 논문을 보면 호박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의 항암 효과를 확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호박은 그냥 생으로는 잘 안 먹잖아요. 익혀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리할 때 90도, 100도에서 한 10분 정도.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 베타카로텐이라든지 쿠크로비타신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는 말고 한 10분 정도 조리해가지고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호박 속에 이제 지용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보카도, 견과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 항암 효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절대 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호박씨는 우리 까서 사실 잘 먹잖아요. 그래서 씨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 여기에 사실은 쿠크로비타신이 껍질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잘 먹도록 하고, 그리고 씨도 버리지 말고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우리 호박은 사실 우리가 호박 먹을 때 호박죽 항상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호박죽 맛있고 좋잖아요. 또 수프 같은 걸 만들어서 먹게 되면 환자분들 아침에 호박죽이나 그다음 호박 수프 같은 걸 내 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호 식품으로 우리 견과류 먹듯이 호박씨도 좀 먹으면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먹는 게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 호박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박을 먹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호박은 아예 이제 호박이 덜 익었거나 아니면 좀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쓴맛이 나는 호박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쓴 이런 호박을 먹었을 때 보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속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호박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장이 안 좋거나 그 칼륨이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호박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장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데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아예 나빠지진 않았지만 칼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은 우리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럴 때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단호박이 좀 문제예요.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은 당 지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단호박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피하는 게 좋겠고, 하루에 한 80에서 한 100g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호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나 마찬가지로 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게 되면 다양한 이 파이토 케미칼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걸 같이 했을 경우에는 P53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황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항염증 작용을 아주 높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늘이나 양파 이렇게 같이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해독 기능을 높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파이토케미칼들을 가지고 있는 채식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콩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식품이죠. 단백질 공급원도 되고 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이 안에 보면은 이소플라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정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검정콩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콩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검정콩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을 검은색 이걸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돌연변이도 막아주고 세포 자살도 유도해주고 신생혈관도 억제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있기 때문에 이 검정 껍질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항상 버리지 말고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콩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소플라빈, 뭐 제니스테인이라든지 다이드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유방암 경우에 에스트로겐 문제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먹으면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콩은 이제 더 이상 에스트로겐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콩이 가지고 있는 콩은 우리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상당히 면역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콩도 사포닌이 많아서. 그리고 콩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주고 장 면역을 높여줘서 좋은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검정콩은 다른 콩보다도 더 어떤 항암 효과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정콩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거 2015년도에 나온 잡지인데 대장에 있는 용종을 그 안토시아닌이 이 콩 속에 들어있는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용한 안토시아닌이 얼마만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특히 이제 항암을 해서 효과를 더 같이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본 거거든요. 이를 보니까 이것도 뭐냐면 농도별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0.2%로 이렇게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하니까 종양 발생을 한 16% 정도 낮추더라. 그래 되어 있는데 0.5%로 농도를 높이니까 31에서 한 32% 정도의 종양 발생 억제율을 높이더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이걸 보니까 콩도 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양을 많이 먹었을 때 이게 종양 억제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콩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 적정량으로 이렇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검정콩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가장 클까요? 네, 우리 이제 검정콩을 먹을 때 제일 이제 생각해야 하는데 껍질을 버리지 않는다. 껍질이 가장 이제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껍질을 꼭 먹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토시아닌이 검은색, 보라색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진한 청색. 그렇기 때문에 이 안토시아닌, 콩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의 거의 90%는 껍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콩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 제대로의 효과를 보려면 좀 장시간 불려놨다가 조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먹어서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장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게 우리가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검정콩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콩 먹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콩 속에 있는 피틴이라는 이 성분이 우리 미네랄 흡수를 갖다가 좀 억제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분이나 아연, 철분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면역에 중요한 게 아연이잖아요. 아연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콩하고 보충제를 먹을 때 콩하고 좀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띄워서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피하고. 사실 서양 사람들은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아요. 동양 사람은 적지만. 그래서 동양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속에
이게 식이섬유, 우리 올리고당들이죠. 라피노스라든지 스타키오스가 전부 다 올리고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많이 먹었을 때 가스를 많이 유발하니까 그 콩 많이 먹으면 방구 많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우리 콩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십자가 식물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브로콜리, 마늘, 양파. 염증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황,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제 콩하고 해조류하고 같이 하면은 좋아요. 우리 콩하고 해조류는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미역국 같은 거 먹으면 우리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에 미역하고 하면은 아주 좋잖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항암 작용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현미라든지 귤이나 메밀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먹을 때는 상당히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줘서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진율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 췌장암은 어떤 치료 요법이 있는지요? 췌장암은 상당히 참 힘든 암입니다. 가장 암 중에서 힘든 게 말이 그래요.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가지고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게 잘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워낙 단단하게 막을 쌓고 있는 그런 암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암 중에서 저 맨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돼요. 되게 발견되면은 다른 데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췌장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써 어느 정도 지나면 바로 혈관에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췌장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 있는 부분은 간 쪽이 가깝거든요. 담관하고. 그래서 머리 있는 쪽, 그 다음에 체부,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예후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요. 특히 이제 두부 쪽에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죠. 두부 쪽에 있게 되면 췌장만 드러내지를 못하고 담관까지 같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매우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휘풀이나 뭐 PPPD라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외과에서 그렇지만 이 수술 들어가면 예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보면 한 8시간씩 막 이렇게 걸리고 하는 큰 대수술이죠. 그리고 이제 미부 같은 경우는, 체부나 미부 같은 경우는 그쪽 마음 끝에만 좀 뛰니까 그래도 좀 수술하기가 좀 수월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췌장암은 일단은 수술하는 방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고, 되게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항암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나리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예, 우리 이제 미나리는 아마 일반인들이 제일 이제 많이 알 때는 이제 해독 작용을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간에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간 해독 작용이 미나리의 가장 큰 거예요. 그 중에서도 2단계 해독. 우리가 2단계 해독이면 대개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이런 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한 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엉겅퀴, 그다음에 민들레, 미나리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데, 실제 미나리 속에는 실리마린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쿠마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독 작용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클로로필, 엽록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P53이라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그 한국에서 이제 발표된 논문인데, 2011년도에 한국식품과학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거든요. 여기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미나리 이제 프록토 올리고당 발효액이 간암 세포 증식을 얼마만큼 억제하는가, 이걸 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암 세포를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본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밀리리터는 한 1mg에 아주 농도를 높여가지고 줬을 경우에
세포의 생존율을 그냥 암세포 생존율이에요. 20% 정도를 떨치더라. 그러니까 20% 정도의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갖더라고 이게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도 좋은 항암 음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미나리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미나리는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미나리는 어때요? 살짝 데쳐서 오래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요리를 하더라도 미나리를 넣을 때는 미나리를 언제 넣어요? 제일 마지막에 넣잖아요. 살짝만 데치기 위해서 끓고 난 후에. 그랬듯이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 살짝 데치는 식으로 해서 먹는 게 좋겠고, 그래서 보통 한 70에서 80도에서 한 30초에서 1분간 정도 끓인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의 흡수율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는 녹즙이라든지 이런 걸 내서 먹는 것보다는 음식 자체로 통으로 그래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미나리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미나리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칼륨이에요. 칼륨이 우리가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제법 있어요. 감자, 뭐 고구마, 뭐 바나나, 키위, 비트, 뭐 토마토 이런 게 있어서 이럴 때는 항상 우리 항암을 하시는 분들, 암을 치료하는 분들에서는 신장 기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높으면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낮춰야 되거든요. 미나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륨이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나리는 어디서 키워요? 수생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하는 곳에 우리 농 같은 데다가 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세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그 토양에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나리 우리가 뭐 보통 미나리깡이라고 하죠. 미나리를 계속 그 자리에서 키우잖아요. 한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소독이 잘 돼 있는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의심이 된다면 아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씻는데 세척을 좀 오래 하고 나서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만약에 미나리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렇게 흙내가 난다든지 약간 씁쓸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뭔가 신선도가 떨어졌거나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한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재료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미나리도 마찬가지로 식용과 식물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죠. 뭐 브로콜리,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 뭐 부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는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콩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채식들은 서로 다 궁합이 맞으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우리 환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저희로서도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아라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며칠 전에 이렇게 환자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함정이 있어요. 치료를 하는데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는 이 함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끌리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누가 뭘 먹어서 좋아졌어. 나도 먹으면 좋아지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함정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걸 먹는다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뭐 A라는 물질을 먹으니까 암이 좋아졌다더라.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거 얼마나 좋으냐 물어보는 환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환자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당신한테 그걸 먹었을 때 좋아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요.
누가 와가지고 좋아졌다니까는 와 이거 먹으면 좋아졌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을 하나 살짝 바꿔볼까요? 이 사람이 몇 명이 먹었는데 이게 좋아졌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명이 먹었다. 1000명이 먹었으면 0.1%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0.1% 듣는다는 약이 있으면은 당신 먹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뭐 누가 좋아졌다 하면은 내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퍼센트로 말을 해주면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에요. 어느 누가 먹고 좋아졌다. 이거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유튜브에만이 아니고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뭘 먹고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먹고 좋아졌다는 내가 정말 그걸 먹으려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자료 찾을 게 많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서도 높은 효과가 나온다. 그럼 먹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나오고 높은 수치가 나오질 않다면 여러분들한테 맞을 가능성이 그거 먹었다는 사람은 그게 좋아졌다는 사람 좋아졌겠죠. 하지만 아주 낮은 퍼센트에서 그 사람한테 어때요?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또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다 먹으면 다 로또 당첨된다. 그 생각은 우리 암 치료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가진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파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양파에 보면은 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특히 뭐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에. 겉에 있는 약간 보라색을 띠는 껍질.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다 그거 버리고 먹잖아요. 그 껍질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페놀주, 폴리페놀, 그 다음에 또 우리 양파 속에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유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면역 강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양파는 우리 환자들이 항시 즐겨 먹어야 되는 그런 항암 음식입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양파 껍질을 추출을 가지고 암세포 성장률 어느 정도 또 성장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침륜도를 본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건데 이 양파 껍질에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을 해서 하나는 5마이크로그램짜리 또 하나는 10마이크로그램짜리를 가지고 48시간 동안 쥐에 투여를 한 결과 침륜이 5마이크로에서는 한 23%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10마이크로에서는 52% 정도 감소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특징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항암 효과에 대해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파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익혀서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완전 생으로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이 이게 황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야채로도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생양파 먹잖아요. 그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톡 쏘는 게 강하면은 약간 익혀가지고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는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이 아래에 있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 작용이 높아지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효소 작용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볶아서도 먹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약한 열로 살짝 볶아가지고 먹으면 이때 퀘르세친 성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파를 구할 때 겉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있는 겉껍질이 보라색으로 있는 껍질은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개는 이제 요리할 때도 그건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만 먹게 되는데 하얀 부분에는 케르세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겉껍질 다 말라버린 것은 요리해갖고 먹기도 좀 곤란하죠. 이럴 때는 그 겉껍질을 이용을 해서 양파 차를 만들면 참 좋아요. 약간 보라색이 딱 띄면서 컬러도 보기가 좋고요. 먹어도 풍미도 좀 있고 저는 그 껍질은 버리지 말고 꼭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파를 선택할 때도 케르세친이 많으려면 보라색, 붉은색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컬러가 좀 진한 거 이런 색을 고르면은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양파가 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경우에 상당히 거북한 것을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항암 하신 분들은 구내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능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양파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스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쓰린 거라든지 구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으로 먹는 것, 특히 생으로 과량으로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보면은 되게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양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과량을 먹을 때는 항상 항응고 작용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우리가 양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양파도 십자합과 식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데 십자합과 식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알리움이라고 해서 그 알리신, 마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함량이 높아져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그 다음에 생강 이런 부분들은 다 십자합과 식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뭐 양배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이죠. 유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을 충분히 더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신 성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포도하고 양파를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상당히 억제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포도도 알맹이보다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류,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크랜베리, 뭐 여러 가지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것도 괜찮고, 그 양파하고 강황, 우리 그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은 양파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풍미가 있고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